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없는 곳에 찾아야 할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이 많은데 지금 미세 플라스틱 그렇게 많이 먹고도 제가 크게 아픈 데는 없거든요. 이게 몸에 얼마나 해로운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그게 참 궁금해요. 저도. 왜냐 그러면 일단은 이제 몸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사람의 그 혈액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리고 태아의 태변에서도 발견이 됐고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미 몸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그런 증거거든요. 그래서 있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아직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얼만큼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연구 결과를 모아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거꾸로 이제 지금 괜찮은데 뭐 지금처럼 계속 먹어도 뭐 난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만약 우리가 환경이 좀 더 깨끗했다면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약간 생각을 조금 전환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발암물질의 정의를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발암물질은 우리가 그 물질을 평생 동안 이렇게 오랜 기간 섭취했을 때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그 확률이 100만 분의 1이거든요. 근데 100만 분의 1이면 이게 어떤 확률이냐 그러면 지나가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이기 때문에 내가 천재지변을 당할 확률이에요. 그렇다면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면 우리 주변에 그렇게 암에 걸리신 분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또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물질의 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000배가 되고 100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물질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계속 있으면서 앞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앞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증거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네. 네. 뭐 인간을 상대로 한 임상 실험은 이제 아직 없다고 이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교수님이 지렁이나 뭐 물벼룩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궁금해집니다. 제가 이제 하는 연구 분야는 생태 독성학이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대상이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해요. 보통은 이제 그 많이 알려진 게 뭐 저희 연구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지렁이가 먹었더니 지렁이 내에서 더 작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나왔다든지 또는 물벼룩이 나노 플라스틱을 먹었더니 알주머니로 들어가서 생식이 떨어져서 물벼룩수가 줄어들었다든지 또는 토양 속에 톡톡이가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몸속에 들러붙어서 톡톡이의 행동을 저해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든지 이 연구를 하게 됐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생태계가 받는 영향으로부터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올 건지를 제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삽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실험을 할 수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고 앞으로 영원히 없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어디서 얻냐 그러면 주로 이제 레트나 마우스 실험에서 이제 오는 결과를 갖고 유추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사람의 세포를 가지고 하는 실험에서 유추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결과들로 유추를 해볼 때는 사람에게도 어떤 산화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염증 반응을 불러일으킨다든지 이런 악영향이 지금 이제 꾸준히 보고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중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섭취하면 몸에 축적된다. 그래서 뭐 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미세 플라스틱은 그런 배설은 됩니까?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해봤더니 일단은 먹고 그리고 일부는 또 몸 밖으로 나가고 또 일부는 몸속에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제 깨끗한 곳으로 가게 되면 몸속에 있던 뭐 미세 플라스틱 또는 환경 오염 물질이 이제 배출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환경 중에는 계속적으로 오염 물질이 유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들어왔고 또 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그 사이에서 또 축적돼 있고 이런 겁니다. 결국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개듯이 들어온 게 나가면서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 몸속에는 계속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플라스틱이. 계속 있죠. 보통 이제 음식 그 성분표 이렇게 보면은 기준 허용치 뭐 이렇게 몸에 좀 안 좋은 것들은 그렇게 미리 이렇게 기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이제 그거 없죠. 네, 없어요. 없는데 네, 없죠. 기준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은 그게 이제 위험성 때문에 표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측량하기가 힘든 겁니까? 기준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환경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음용수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기준을 만든다는 거는 저는 이 숫자 하나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아트라고 생각을 해요.
종합 예술인 거예요. 딱 그거를 정하는. 네, 이걸 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그 안에 네. 뒷받침이 돼야 되고 네. 어느 정도 먹었을 때에 사람에게 영향이 없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숫자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좀 돌아간다면 지금은 어디에도 기준이 없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현재는 그런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을 축적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잘 모여서 사람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단계에 도달했을 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총체적인 아트처럼 그런 기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미세 플라스틱도 말씀하셨지만 환경 호르몬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부분이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환경 호르몬은 이제 호르몬은 아니고요.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인데 이 화학 물질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물질을 호르몬인가 하고 헷갈려서 그래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호르몬이라는 게 몸속에 들어왔을 때 많은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주 미량, 굉장히 적은 양만 있어도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데 이 환경 호르몬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환경 호르몬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에도 이 환경 호르몬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들 때는 이제 폴리머라고 하는 걸로 이제 만드는데 여기에 그 플라스틱의 어떤 물성들, 기능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첨가제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자면 환경 중에서 뭐 금방 부서지면 안 되니까 안정적으로 좀 있어야 돼서 안정적인 걸 넣어주고 열 안정제들 넣어주고 또 광산화가 돼서 금방 또 산화되면 안 되니까 그런 걸 넣어주고 또 부드러운 제품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 또 단단한 것은 단단하게 해주는 첨가제 그래서 사실 거기 들어가는 첨가제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이 플라스틱 제품은 오염물질의 칵테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뭐 고기도 못 먹겠고, 뭐 고기엔 사실 또 뭐 다이옥신 같은 것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채소 같은 경우에도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고요. 사실 뭐 다 들어 있어요. 이런 것들 저희가 먹는데 우리 몸에 그래도 이 면역 체계가 저희를 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도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여기에 우리가 목매여서 화학물질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요즘 이런 그런 어떤 포비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케모포비아. 그래서 뭐 절대 안 쓴다. 이런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는 중간에서 좀 균형점을 찾으면서 내 삶의 질도 유지하면서 또 화학물질 쪽에서도 나도 좀 보호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그런 것이 더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